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입니다. 화요일에 MBN 뉴스와이드 6분의 패널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셔서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십시오. 새벽부터 남북 간 대화 움직임이 활발해졌죠. 오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9일에,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9일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 회담을 열자고 제의했습니다. 과연 2018년 평창에서 우리는 그리고 세계는 남북의 어떤 모습을 만날 수 있을까요? 북한이 평창에 대표단 파견 용의가 있다고 하자 우리 정부는 바로 9일에,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고위급 남북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의했습니다. 한반도 정세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부터 듣고 싶습니다. 평창에 대표단을 보내겠다는 북한, 남북 물밑 접촉이 과연 있었던 것이 아닌가.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미국 본토 전역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 그리고 바로 핵 단추는 내 책상 위에 있다. 우리를 향해서는 우리 민족끼리 북남 관계 출로를 열어나가야 한다. 북한 대표단을 평창 올림픽에 파견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2주 전 중국에서 만남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네. 북한의 무능 축구 단장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을 갔던 최문순 강원지사가 만나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하길 희망합니다. 원산항에 크루즈 선박을 보내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통일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최문순 지사 얘기로는 북한의 평창 참가는 100% 확실한다. 김진표 의원은 역시 중국에서 박정호 의원하고 12월 21일 날, 19일 날 최문순 지사 만났고 21일 날 이 무능단장 만나가지고 북측을 만나 평창행을 타진했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켜보겠다는 상황입니다. 들어보시죠. 지금은 서로 등을 돌려대고 자기 입장이나 밝힐 때가 아니며 북과 남이 마주 앉아 우리 민족끼리 북남 관계 개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 출로를 과감하게 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한 대표단의 평창 올림픽 파견과 남북 당국 회담의 뜻을 밝힌 것은 평창 올림픽을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의 획기적인 계기로 만들자는 우리의 제의에 호응한 것으로 평가하여 환영합니다. 통일부와 문체부는 남북 대화를 신속히 복원하고 북한 대표단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참가 등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동계올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점을 감안하여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합니다. 남북이 마주 앉아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참가 문제 협의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한반도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정기남 소장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쨌든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예. 그 핵을 앞세워서 결국은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승부수를 던진 겨냥한 데가 바로 평창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38일 남은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얼어붙은 그동안 남북 관계가 예. 어쨌든 그 새로운 어떤 쇄빙선을 만나는 계기가 될 것인지 예. 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그 이제 어찌 보면 그 남북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의 어떤 예. 개선의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예. 그동안 지난 7월 베를린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작년이죠. 예. 선언했지만 그 어떤 반응도 없었거든요.
그런 그 얼어붙은 과정에서 이제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석에 올라서 예. 이제 뭔가 좀 실력을 보여줄 그런 그 계기가 됐다. 어쨌든 그런 기회다. 의미에서 예. 오히려 두 가지만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 어쨌든 우리가 대화의 폭과 깊이를 결정하는 것은 예. 결국은 한미 동맹 간의 동맹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신뢰의 정도가 예. 그 대화의 폭과 깊이를 결정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사전 협의에 어떤 충실해서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두 예. 번째, 앞서 얘기했습니다.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의 어떤 관성을 벗어 던지고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대북 특사 파견이라든지 예. 보다 좀 적극적이고 어떤 용기 있는 어떤 대북 관계, 남북 관계 알겠습니다. 해결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여줄 때다. 뭐 그런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민주당의 현근택 부대변인. 네, 제가 생각은? 여기 오기 전에 사실은 최문순 지사 측하고 네. 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보니까 아마 2주 전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또 만날 예정이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이제 유소년 축구로 만난 것이고요. 그렇죠. 2주 후에는 이제 그 강원 FC하고 그 북한 그 축구단하고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자리에서 분명히 그 느낌이 받았답니다. 자기가 그 긍정적인 얘기가 올 것이다. 평창 올림픽 참가를 요청했고요. 물론 거기서 확답은 한 건 아닌데요. 네, 어쨌든 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고. 신년사를 통해서 확답이 왔다고. 그렇죠. 보시는 예. 거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김정은 미국은 신년사. 그동안 뭐 두세 개의 대화 채널이 있었는데 예. 저희는 우리 대화 채널이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뭐 밝혀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어쨌든 최문순 지사가 많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예. 봅니다. 그래서 봄날은 왔다. 네. 차재원 교수님 생각은? 예, 저는 뭐 한반도판 대탕트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좀 성급한 희망을, 기대. 기대를 좀 품어봅니다. 예. 사실 대탕트라는 것이 긴장 완화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미소냉전 시절에 대탕트가 시작됐던 것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상당히 극적으로 봉합이 되면서 이 미소가 이렇게 극한적인 그 핵 대결로 가서는 다 같이 공멸할 수 있겠다. 네. 그런 그 위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렇게 국민이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위기가 기회가 그렇죠. 됐던 거예요. 그때 당시 또 뭐 소련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군비 경쟁이 가당 군비 경쟁 때문에 체제 유지가 힘들겠다는 그런 판단도 작용이 됐던 것이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이 남북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 지금 대표단을 보겠다고 그 지금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자체가 사실 방금 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에 비견될 정도로 지난 한 해 동안 상당히 이 그 핵 개발에 북한의 핵 개발에 따른 군사적 긴장이 상당히 고조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마 북한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제는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선언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무리한 그 군비 경쟁은 상당히 좀 힘들다는 판단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뭐 이 그 미소냉전 시절의 대탕트가 바로 미소냉전의 붕괴로 가지 않았고 또 다른 더 이 그 70년대, 80년대는 또 극한적인 대결 구도로 갔던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앞으로 상황 관리는 더 철저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아마 희망의 물꼬는 좀 펴져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저 강원도 양구 저 군용버스 추락 사고 소식을 지금 자막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중상 5, 뭐 경상 17명 그리고 다 병원에 이송됐다고 하니까 좀 빠른 쾌유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태근 의원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앞서 세 분께서는 상당히 낙관적인 관측들을 좀 해주셨는데요. 예, 예. 분명한 것은 물론 평창 올림픽이 지금 3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지금 그 국제적으로 보면 유엔 그 대북 제재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계속 강화되는 그러면서 실제로는 해상 봉쇄 수준까지로 접어드는 상황이었고 작년 말에는 그래서 실제로 홍콩 선박을 저희가 지금 억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유엔 제재가 강화되는 측면하고 동시에 우리 고위급 회담에서 실제로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좀 냉철하게 봐야 되는데 예. 제가 보기엔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번 신년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경제에 대한 어려움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좀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 예. 국제적인 공조도 흐트리지 않으면서도 예. 대화를 조금씩 해나가는 예.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허명환 위원님. 네. 저는 좀 지금 여기 분위기도 그런데 좀 워워 이래 흥분을 가라앉혀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그동안 핵실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긴장을 하고 국가 간에 그 긴장을 많이 일으켰습니까? 거의 전쟁 위기 얘기 그럼요. 계속됐었죠. 뭐 핵배낭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까지 하다가 예.
지금 김정은이 겨우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할 용의가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 안 한 겁니다. 이 우리가 놀이를 할 때 코끼리 뭐 이런 놀이 뺑뺑뺑뺑뺑뺑 돌다가 서가지고 자기 부인 찾아가는 이런 게임 하는 거 보면 뭐 헛군데 가서 참 많이 웃고 합니다만 방향감을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분단 상태고 북이 핵을 포기한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한테 테러를 하고 우리의 젊은 청년 장병들을 목숨을 뺏어가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가지고 겨우 이제 제의가 와서 우리가 불과 뭐 한 6시간 몇 분 만에 좋다고 지금 이야기를 응하는 이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누가 우리의 적이고 누가 우리의 우방인지 아무리 상황이 뺑글뺑글 돈다 하더라도 북극성은 어디에 있는지 남십자성은 어디에 있는지 두 개를 이렇게. 예, 이건 분명하게 방향감을 잡고 대화에 응하고 국정 방향을 운영해야 된다. 스포츠 교류에 이제 한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님. 저는 이게 앞에 몇 분이 뭐 봄나러 왔다 대탕트 이야기했는데요. 아마 이게 몇 달 지나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 금방 알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북한이 또 구구절이나 핵 실험이나 몇달 가봐야 알 거고요. 몇 달 전에도 몰랐던 저는 이게 얘기인데 북한의 뭐 역사를 알 수가 보면요. 있어요, 이건. 바로 이게 북한의 전략은 전략하고 이게 전술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이게 공산주의는 전략은 불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핵 보유 강성대국, 통미 복남 이거는 이게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핵이 없으면 3대 세력전에 바로 무너집니다. 여기 코리아를 패싱시키고 미국하고 이게 협상하고 하는 전략이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이게 전술이 뭐 이게 한미 갈등을 고조한다든지 또 이게 나간의 남남 갈등, 보수와 진보 또 이게 핵 개발의 시간 벌기 이렇게 전술상으로 지금 대화 제의를 이게 마치 뭐 봄나러 왔다 대탕도처럼 전략이 변화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북한의 전술은 변할 수가 없다. 독재 체제 이거는 필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 패널들 좌우 균형이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가보죠. 뭐. 그리고 요거 하나 짧게 그러니까 말씀 중에 잠깐 나온 분들은 뭐 안 하셔도 되고 왜 그럼 갑자기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서 이례적으로 지금 뭐 통미복남 얘기하셨습니다만 이게 뭐 지금 통남 통미로 전략을 바꾸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왜 남북 대화를 강조했을까? 그 의도를 짚어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12월 18일 날 불과 한 이제 뭐 2주 전쯤 되겠습니다. 저희가 곤명에서 남북 유소년 축구 대회를 열었는데요. 그때 새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성사된 남북 교류였고 또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유일한 남북 간의 대화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대회를 올림픽 참가 징검다리 대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남북 간의 스포츠 대탕트를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징검다리가 될 것이고 저희가 그때 합의를 한 게 1월 15일 날 이달 15일이 되겠습니다. 2주쯤 후가 되겠습니다. 새해는 우리 인민이 광화국 창건 70돌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 같이 의의 있는 해입니다. 우리는 민족적 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 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제 좌측,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우측 패널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 어느 분 정 의원부터 시작하실래요? 예, 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유엔 안보리의 국제 제재에 대한 그 균열을 내는 것 그리고 이제 한미일 공조 체제에 균열을 내는 것이 핵심적인 목적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실제로 제재가 상당히 강화되면서 북한 내부의 지금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남북 대화 과정을 통해서 그것들의 숨통을 좀 열어가는 것들이 핵심적인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예, 허명환 위원님. 예, 저는 김정은이가 꽃놀이패를 즐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꽃놀이패 손해볼 거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상대방은 그 무지하게 피곤합니다. 일일이 폐감 구해서 응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대북 대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화 제의하니까 좋다고 덥석 물죠. 그러면은 이 북한하고 대화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진짜 우방은 미국하고 일본입니다. 미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유엔을 앞세워서 북한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또다시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런 부분에서 죽이 맞아서 간다 했을 때 결국 주한 미군이 과연 계속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예. 한미 공조가 자유한국당에 계속 있어서 것이냐. 너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런 스포츠 교류 하자는 거니까. 너무 그렇죠. 염려를 많이 하시는 거. 잘 알아서 그 정도에 하겠죠. 전략과 전술 그럼요. 그 사고방식. 맞습니다. 그건 참고할 얘기로 보고. 서정훈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저도 조금 전에 말한 걸 다시 한번 네 가지로 정리만 해보면요. 바로 이게 가장 큰 거는 국제 제재 돌파는 국제 제재 플러스 우리 독자적인 제재도 하잖아요. 이런 게 그렇죠. 돌파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핵 보유를 좀 기승사실화시키려는 이런 게 의도도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한 한미 갈등이나 남남 갈등 그다음에 ICBM이 지금 이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시간 벌기 올해 또 쏜다. 이런 게 의도죠. 예. 과연 이제 두고 봐야 될 일이고. 그럼 차정훈 교수는 예, 뭐 저도 뭐 그 서정욱 변호사가 이야기했다시피 뭐 한미 공조 균열이라든지 남남 갈등 그런 뭐 노림수도 깔려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예. 미국과의 담판을 위해서 남한을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그러한 노림수도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본인이 뭐 핵무력을 완성한 상태에서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이 체제 보장이라고 한다면 미국과 핵전쟁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미국으로부터 자신의 체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기도 해결해야죠. 뭔가를 해결해야 맞아요. 되지 않겠습니까? 평창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다고 뭐 숙제가 그렇기 풀리는 건 때문에 아니니까. 무슨 국면 전환을 노리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 복합적으로 아마 김정은이 아마 깔고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뭐 지금 그 이 한미 이런 데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미 공조가.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미국에게 상당히 이거 뭡니까? 이래 미국과의 공조를 하면서. 공조를 더 열심히 해서 이 딴소리 안 나오도록 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에서 뭔가 우리가 그 타협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진짜 이 노력과 이 지혜가 필요한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현근택 대변인. 지난번에 그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그다음에 뭐 시상하고 대회를 하면서 어느 정도 국면 전환은 예상됐던 일입니다. 근데 국면 전환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보면 지금까지 사실은 북한이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올림픽에 우리나라에서 할 때 참가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참가를 하면서 스포츠와 정치를 분리해서 많이 사고를 해왔고요.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해서 참가를 유도했고 지금 어쨌든 평창 동계올림픽이 굉장히 뭐 러시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재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북한의 참여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한미 군사훈련 연기라든지 그동안의 어떤 참여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답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남북 관계가 좀 순풍을 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기남 소장님. 그 좀 전에 차재원 교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의도는 이게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결국 북미 협상으로 가기 위한 거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그러나 앞서 여러분이 이야기했지만 뭐 통미 복남 전술이다. 통일 전선 전술이다. 뭐 이런 시각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 의도를 알면서도 결국은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는 것을 고리로 해서 결국은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회담장으로 손잡고 들어가요? 아니죠. 우리가 끌어내서 회담을 제안해서 우리가 끌고 들어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당분간은 북핵 문제 같은 경우도 이걸 남북관계 개선과 연계시키는 방식보다는 병행 추진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남북 대화로 조성되는 국면이 결국은 또 북핵 문제 해법에 도움이 될 거거든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때로는 어찌 보면 미국을 설득해야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아직까지는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좀 신중한 태도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서 결국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 대화의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다. 어쨌든 북한도 폐쇄사회에서 열린 사회로 자꾸 오는 건 좋은가? 어쨌든 반발자기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야 돼요. 자, 지금 6시 30분이 벌써 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국민이 모르는 아니면 국민만 몰라야 하는 나라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는가 보죠? 뭔가? 내가 말하면 폭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 UAE 아랍에미리트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화력이요 만만치 않아요. 자꾸 의혹 제기하니까 그런가 봐요. 그런 중에 MB는
내가 말하면 이거 폭로가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 뭘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박근혜 전 정부에서 아랍에미리트와 군사 비밀 협정이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좀 터져 나온 상황입니다. 자, 과연 청와대와 MB 측 양측이 쥐고 있는 카드는 무엇인지 짚어보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그 비밀 군수 지원 협정 논란 파장까지 차례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해가 바뀌었는데도 의혹. 임종석 아랍에미리트 특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군사 관련 비밀 양해각서 MB 정부에서. 근데 이게 지금 2009년 12월 원전 수출 대가에 양해각서 이행을 안 했다. 뭐 이런 거죠, 지금.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감당할 수 있겠나. 우리 화력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오히려 역공을 펼치고 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긴급 사태, 작전, 연습, 평화 유지 활동 등에 우리가 아랍에미리트를 군사적으로 지원한다. 뭐 이런 비밀 군수 지원 협정이 2013년에 체결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MB, 내가 말하는 폭로, 이면 계약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게이트가 점입 가경이다. 망나니 같은 외교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아랍에미리트와의 군수 지원 협정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UAE 관련된 건 지난 6월에 대통령께서 UAE 왕세 제하고 통화를 하셨고요. 그 통화 내용은 양국 관계에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후속 조치로 12월에 동명부대를 파견 나가 있는 우리 군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비서실장이 나가게 됐고 그래서 그쪽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 뭐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권에서 여기에 대한 자꾸 문제 제기가 있는데 좀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우리 원전 4기가 지금 UAE에서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성공은 향후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 수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어떤 근거 없는 내용들이 계속 재생산됨으로써 그런 그 차후 원전 수주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와 걱정도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제 아랍에미리트 특사 파견 의혹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의혹들이 좀 막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여기까지만 하시고. 예, 고맙습니다. 누가 특사 가나? 임종석 실장 갔다 온 것 때문에 이제. 그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말 안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겠죠. 저거 12월 초에 저거. 국가의 신용과 그리고 국가의 이미지도 다 버리는 망나니 같은 외교 끝에 전 세계를 상대로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의 비즈니스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UAE 원전 게이트가 점입 가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물타기와 책임 떠넘기로 모자라서 청와대가 이제 노골적인 공갈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폭로라는 게 박근혜 전 정부예요? 아니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고 있는 건지. 이 저 민주당의 현근택 대변인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뭐 아직 뭐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외교 문제라는 데서 저는 남북 관계와 좀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예. 남북 문제도 사실은 미사일 문제, 핵 문제가 있을 때 굉장히 뭐 대화도 안 하냐, 미국은 대화를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물밑에 접촉을 하면서 이 대화가 풀리고 있거든요. 결국 UAE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이 있는 문제고 지금 뭐 전 정부 문제인지 아니면 현 정부 문제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대방이 UAE 측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힐 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님이 제가 보기에는 이 약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약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계속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걸 키우고 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심지어 뭐 UAE의 의원 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국회의원들이 가서 한다고 외교 문제를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국정조사 추진한다 그러는데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 풀리면서 남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있고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걸로 국정조사까지 할 문제는 아니고요. 남북 문제가 잘 풀리고 있듯이 이것도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 문제라는 걸 감안해서 상대방 측에서 어떤 그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때까지는 좀 기다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신용, 이미지 다 버리는 망나니 같은 얘기라고 그러는데 그 메시지는 표정과 태도가 뭐 거의 70~80%다 하는데 뭐 또 보면은 둘이 임 실장하고 왕세제하고 뭐 무슨 큰일 난 관계 뭐 지금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심각해야 되잖아요. 이건 무슨 어떻게 보세요, 정 의원은? 지금 저는 뭐 UAE 원전 게이트가 전입 가경이라고 그러고 뭐 망나니 같은 외교라는 표현을 동원을 했는데요. 정말 그 자유한국당도 또 전직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리고 현 청와대도 제가 보기엔 극한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카드를 쥐고 그것을 공격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지금 예를 들어 MB도 지금 국익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청와대도 국익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도 국익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국익을 걱정한다고 그러면 같이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죠. 그럼 이게 공개할 만한 사안인지 아닌지. 근데 무슨 뭐 왼수들처럼 공개적으로 앉아가지고 막 한나라당 의원이시라고요. 없어진. 그러니까 요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다만 못 마땅하신 거 봐요. 지금 정의. 그럼 자유한국당의 허명환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좀 비슷한 시각인데요. 아, 그래요? 지금 그 택시 기사한테 여쭤보세요. 요새 좀 산악금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 식당 뭐 손님 못 받는 경우도 많고 저도 오늘 뭐 머리까지 하고 왔습니다만 미장원에 그 손님 없죠. 지금 국내 경제가 엉망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뭐 조그만 경기 건설이 있으면 그걸 수주하려고 열심히 뛰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건설 경기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원전 수출, 원전 건설 이게 엄청난 국익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무슨 뭐 카드가 있느니 마느니 정말 이 힘없는 서민들 한심할 겁니다. 이런 모습 보면은 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힘 좀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인도 정치권에 계신 거 아니에요? 떨어져가지고 아무 힘이 없어요. 아니 그래도 자유한국당의 정책조정위원이시라서 제가 모신 건데 야당인데요. 야당이라서 그러면 가만히 이쪽 정기남 소장 얘기해 주실래요? 기본적으로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전 수주와 관련된 흐름이요. 저는 이제 MB 정부 때 이게 성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로 이어져 오는 건데 저는 좀 원전 수주 과정에서 이제 좀 약간 적절한 표현을 떠나서 아랍에미레이트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군사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협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끼워 팔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아마 MB 정부 때 계약 수주 체결 이후에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9년 동안의 과정에서 어떤 일정을 우리가 모르는 그런 내막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나란 일을 안 해봤어도 하다못해 동네 구멍가게만 해도 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공사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걸 따내는데 저쪽 상대방이 뭐 요구하는 게 당연히 요구가 있을 수 있겠죠. 또 그 요구를 또 부대적 조건으로 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죠. 자, 그러는 과정에 지금 뭔가 이게 삐걱거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을 저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선 임종석 실장이 직접 뛰어들어서 문제를 수습해야 될 만큼 그런 국익이라고 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자, 오해가 일단 풀자 이거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 이명계약 없다. 그다음에 뭐 이게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말 안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는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들립니다. 이거 만지면 만질수록 커진다. 이중에서 그만하지. 내가 사실은 폭로할 게 있다. 폭로할 게 있다? 뭘 폭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이 사안이 커짐으로 인해서 다가올 정치적 부메랑.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그게 부담스러울 것이다. 실제로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건 뭐 실제 확인된 얘기입니다. 국정원 검찰 수사팀에서 국정원 수사팀에서 확인한 거죠. 자, 박근혜 정부 초기에
소위 이른바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지시로 남재준 전 원장을 통해서 뭐 리베이트요? MB 정부 때 원전 수주 과정에 이면 계약 체결 여부 확인해라. 이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정 교수님. 예. 지금 제작진에서 패널들에게 준 질문이 이거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우리 활용 만만치 않다. 손에 쥔 카드가 뭐냐. 그리고 또 좀 이명박 전 대통령 내가 말하는 폭로가 된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진 카드는 딴 거 아니고 설거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전 정권에서 뭔가 지금 잘못된 일들을 벌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뒤치다거리 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칭찬은 못할 망정 이렇게 뭐 이 의혹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치적 공시를 해서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것이 다 밝혀지면 감당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내가 말하는 폭로다. 폭로라는 것은 예를 들면 약점을 잡고 있을 때 이걸 까는 걸 폭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상당히 우리나라 국익하고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이건 폭로를 안 하고 내가 뭐 비밀을 엄수하겠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이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뭔가 한 방이 있다는 아마 그런 것을 지금 이렇게 드러내신 것 같은데 저는 뭐 양측의 입장이 뭐 어느 정도 뭐 다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만은 제가 이 자리에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국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이런 정치적 공방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계속 치달을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이 뒤에 물밑 접촉을 통해서 서로 진실을 좀 까놓고 상대국한테도 그래서 이 얘기가 상대가 있는 이 그 현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대한민국을 위한 좀 이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푸는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서정 변호사님? 저도 이게 확실치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MB 측에 여러 분들하고 이야기해보고 또 이게 다른 취재 루트로 저는 세 가지로 이게 정리를 하는데 일단 이게 MB 측의 불만은요. 일단 이게 제가 보기에 국회를 아크부대 파견할 때 국회 동의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세 가지를 동의해 줬거든요. 역할을. 뭐냐면 이게 UAE의 특수전 부대를 훈련시킨다. 이건 문제 없잖아요. 두 번째는 이게 제외 국민을 보호한다. 이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UAE하고 우리가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돼 있어요. 이런 이게 세 가지 조건을 붙여서 국회에서 동의를 해서 파병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연합훈련을 하는데 만약에 이거가 있잖아요. 전쟁 시에 화약고잖아요. 그럼 이게 전쟁이 붙을 때 이게 아크 부대가 UAE 편에 붙어서 동맹처럼 같이 싸워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전쟁에 개입 안 하고 우리는 모른 체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국회 동의 부분이. 그러니까 중동 분쟁의 자동 개입의 위험을 떠안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인데요. 저는 그게 국회 동의에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훈련만 있고. 따라서 그 부분을 만약에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 계약을 해가지고 자동 분쟁 개입을 하겠다. 이렇게 비밀 협약을 해줬다면 이건 중단 이게 국회 동의권 침해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아마 청와대에서 들고 있는 카드는 혹시 이게 그런 이면 계약으로 자동 이게 분쟁 개입을 비밀 협약으로 이면 계약의 표현보다는 비밀 협약으로 우리 아크부대 역할을 국회 동의도 안 받고 확대한 거 아니냐. 이게 아마 청와대에 들고 있는 카드 같고요. 그다음에 MB 측에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 물론 리베이트나 이게 이면 계약을 무리하게 조사로 다닌 거 그런 정황들을 인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탈원 정책에 대한 불만도 있는 거고 오히려 이게 이번에 아마 이게 아크부대 역할을 오히려 변경해버리는 아예 아크부대는 특수전을 훈련시켜주고 연합훈련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예 군수부대로 역할을 완전히 바꿔버리려 하니까 유엔에서는 강력 반발했고 그래서 송영무 장관이 가자마자 다시 임종실에 간 게 아닌가. 이게 아마 제가 취재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무슨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고 서정 변호사가. 아크부대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국회 동의가 이게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하나 지금 이게 또 기사가 나왔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2013년 10월에 이 아랍에미리트하고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이라는 게 MLSA라는 게 이제 체결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국 군대가 전시 평시에 신속하게 군수 지원을 보장한다. 그러기 위해서 군수 물자와 용역을 지원한다. 이걸 국회에도 알리지 않고 진행했다. 그래서 임 실장이 이와 관련해서 특사로 갔던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국방 협력을 하는 경우에는 뭐 주로 해외 파병 부대의 지원,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한 지원을 위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해당 국가가 한반도 유사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UAE는 정확히 어느 쪽에 해당하나요? 포괄적인 면에서 상호 협력하고 있는 관계여서 어느 한 관계라고 규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UAE와의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이 협정인가요, 아니면 MOU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국가의 신의 원칙 때문에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상대국과의 신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 소장님? 기본적으로 국익이라는 것을 해치지 않는 범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아랍에미레이트와 비밀 군수 지원 협정이 국회 동의라고 하는 절차를 패스해버렸다. 결국 국민을 몰래 사실은 청와대 지시로 김관진 장관이 어떻게 보면 은밀하게 진행했던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자칫 얼마나 큰 파장이냐면 이 지원 협정으로 인해서 이른바 중동 지역 분쟁의 자동 개입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중동 애교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니파, 시아파 사이에 끼어서 이거 아주 그렇게 되는 거죠. 입장 난처하게 이런 되는 거라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알게 된 이상은 이것을 바로잡아야 될 책무가 있는 겁니다. 이거 국민의 알 권리 플러스 또 국가가 어떤 외교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확인돼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 의원 먼저 하세요. 오늘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가 그 야3당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제의를 했죠.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국회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또 바른정당 의석수가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반 이상이 뭔가 궁금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행정부가 하는 일을. 현 정부, 행정부가 답을 해라. 그러면은 당연히 행정부는 응답해 줘야 되죠. 그것이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국익과 관련된 한은 서로 간에 여야 간에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 변호사도 뭐 짧게. 조금 전에 이게 말한 걸 정리해 보면요. 항상 이 국회 파견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을 때 역할을 세 가지로 제안해 준 거예요. 국회에서. 바로 이게 UAE 특수부대 훈련, 제2국민보호 연합훈련. 여기 세 가지밖에 못 해요. 근데 만약에 비밀협정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가 분쟁 시에 자동 개입 조항을 합의했다면 이건 이게 국회 동의를 넘어서는 월권행위 아닙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 조약 중에 80%가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될 걸 안 받고 하는 아주 큰 문제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속기 배우셨어요? 엄청 빨리 써요, 서 변호사는. 그렇게 많은 글자를. 지금 국회 동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상호 군사 보호 협정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군수 지원 협정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군수 동맹 이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명백하게 지금 이것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반드시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고 다만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받고 비판을 받아야 하지만 국회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고 보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중간 단계 협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말씀이시죠. 헌법적으로는 조약에 한해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단계는 아니다. 이거. 그 단계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차재원 교수 잘 지적해 주시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만약에 지금 이 보도 내용처럼 만약에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구속력을 갖고 있는 협정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당연하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로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 이 지금 장병들이 대한민국의 그 아들 딸들이지 않습니까? 이 지금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국익에 또 엄청난 이 파장을 갖고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그냥 렁뚱당 넘어갔다? 그거는 뭐 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기에는 상대국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 것 같지도 않은데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문제가 지금 그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거의 인계철선이라는 건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아랍에미레이트가 지금 남예멘 내전에 지금 후티 반군을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지금 후티 반군에 지금 맞서고 있는 남해의 정규군 같은 경우는 또 이란이 지금 지원하고 있고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와 카타르가 지금 또 상당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이게 지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카타르에게 우리가 지금 그 천연가스를 지금 엄청나게 들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다 맞물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당시 당국자들은 엄중하게 죄를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뭐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이 있다면 그 내용이나 범위는 예를 들어서 뭐 국방위원회나 뭐 정보위원회 일단
알려야 된다 하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6시 5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예, 한 가지만 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모르는 다스 돈 얘기를 잠깐 떠보겠습니다. 80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이 지금 계속 다스에 근무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때와 지금의 다스 수사 관련해서 뭐 다른 점이 있을까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은 80억 횡령했다는 여직원이 아무런 처벌 없이 계속 다스에 다닌다면 이걸 어떻게 여러분은 받아들이시는지요? 핵심 키맨에 주목하라. 검찰은 밥 짓기 전에 돌을 걸러내는 단계다.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격리, 회계, 총무 파트의 말단 직원, 팀장까지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 새해 첫날 검찰은 자료 검토에 주력 중이라고 합니다. 정호영 BBK 수사특검 수사 축소 의혹이라니 당시 제대로 조사했었나? 이런 의문이 생긴다 이거죠. 수사 축소 의혹. 그리고 이 전 격리팀장 최동영 등 핵심 내부자들 MB 실소 위주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신빙성이 얼마나 있고 뭐 증거 능력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문제고 그다음에 개인 횡령 직원이라고 지목된 장본인인 격리팀의 조 씨는 심부름만 했는 건지 진짜 돈을 횡령을 한 건지 이게 밝혀져야 되고 10년째 다스 고리표를 달고 있는 MB는 이런저런 증언들 때문에 아마 직접 조사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게 관심입니다. 그리고 전 다스 사장, 자금 결제를 담당했던 사장이 김성우 사장인데요. 인감도장 그리고 금고보관 당사자, 인감도장 금고보관을 했던 당사자인데 횡령 의혹의 연관성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출금 대상자인데 일단 수사팀 출범 직전에 이미 일본으로 가 있어요, 지금. 돌아와야 될 텐데요. 자, 그리고 최근에 다스 해외법인 대표에 선임된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입니다. 떠오르는 다스 주인 후보인가 그리고 검찰이 소환 조사할까 등이 관심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가 확실하다라고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그 좀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글쎄요, 뭐 언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그 당선인 신분 때 제가 이동영 씨하고 한번 찾아뵌 적이 있어요. 당시에 이제 당선인 신분자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런 얘기는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다른 내용도 많지만 그거는 검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억 비자금 조성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관여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검찰에서 조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2000 설립 초기부터 2006년 6월까지 비상근 감사로 일하면서 단 한 푼의 급여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김재정 씨는 다스의 최대 주주라고 하면서도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주주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춰볼 때 다스의 실제 주주가 김재정 씨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 그 회사가 저 회사라 그랬더면 두 분이 악착스럽게 월급도 받아가고 모두 빼갔을 겁니다. 자기 회사니까 그냥 배당도 안 받고 회사를 키울 욕심을 가지고 했지. 김재정 사장은 거기에 주주지만은 자기 회사를 또 경영을 했는데 92년도 그 회사를 없애면서 93년도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아마 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경리팀에 차장이라 그분이 가가지고 캠프에 또 뭐 호텔 식대 같은 거 먹고 밥을 다 회사에서 먹으러 가야지. 일단 이 질문을 손영학 변호사 준비 덜 되셨어요? 그러면은 저 정의남 소장부터 하고 오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80억 횡령한 여직원이 아무 처벌 없이 회사를 계속 다닌다? 이건 실소유주의 비유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죠. 저는 지금 이 10년 만에 재수사인데 결국은 지난 그 특검을 통해서 네 차례 특검을 통해서 또 밝히지 못했던 것은 결국 허위 진술과의 싸움이었거든요. 결국 다수 관련자들의 허위 진술을 제대로 우리가 입증해내지 못하면서 결국은 이 10년 동안 이 묵힌 의혹이 돼버렸는데 저는 그 당시는 또한 이런 그 검찰의 어떤 의지, 정치 검찰의 어떤 과제죠.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시절이거든요. 결정적인 정치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2017년 작년 5월 9일 대선을 통해서 촛불이 준 권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결국 국민들이 이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 의혹을 풀어달라고 해소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얼마 전에 우리가 플랜다스의 기회, 이른바 다스의 실소유주 찾아주기 위한 국민 모금 운동이 3주 만에 150억을 모아졌지 않습니까? 회사에 직접 들어가 보자 이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어떤 국민 운동을 근거로 해서 결국은 이제는 10년 만에 묵힌 이 의혹을 검찰이 밝혀야 할 때가 됐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첫 출발은 정호영 특검의 봐주기 수사 의혹.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패널들 얘기하신 중에 서 변호사는 혹시 뭐 다른 생각이 있거나 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세요. 혹시 저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도 하셔야 되니까. 네, 저도 어쨌든 이분에 동의하는데요. 왜냐하면 정호영 특검이 사실은 특검 수사할 때가 당선자 신분이었습니다. 당선인 신분이라는 게 사실은 대통령보다 더 권한이 막강할 때였거든요. 그 당시에 사실 그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수사된 결과조차도 지금 비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거든요. 검찰에 넘기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MB의 관여 정도에 대해서도 지금 말을 약간 바꾸고 있어요. 그전에는 뭐 증거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수사에서 다 나왔을 겁니다. 아마.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제대로 발표를 하지 않았고 수사를 기소하지 않았다. 도대체 언제 그럼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되는 겁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권력의 핵심에 있을 때였고 이 여직원도 그 당시에는 계속 회사에 갖고 있는 재직하고 있는 것들은 아마 보호하기 위한 이게 만약에 나가게 되면 아마 뭐 폭탄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서서히 드러나는 진술들이 지금에 와서 하는 진술들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권력의 힘이 있을 때였고요. 지금에 나와서 하는 진술들을 보면 왕 회장이 했더니 저는 깜짝 놀란 게요. MB가 왔을 때는 청소를 했답니다. 대대적으로. 이 청소를 한다는 건 우리 군대에서도 알지만 대부분 아주 그 회사의 주인이라든지 이거 상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돈도 수시로 받아갖고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그거 증거가 안 된다니까요. 증거는 안 되지만 결국은 비자금을 어떻게 조성하고 시장도 하셨고 근데 뭐 청소 좀 했다고 그럼 주인이 바뀌어요? 그래도 대하는 체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청소했을 때 왜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사장이 모신다라고 해서 청소를 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MB를 주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 지금 조사 초기인데요. 앞으로 이 비자금 문제라든지 이런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조만간 밝혀질 걸로 보고 있고 아마 이게 2월 정도에는 수사가 돼야 되는데요. 설 전에 아마 MB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닮지도 않으셨잖아요, 형제간에. 거기 별로. 왜 갑자기 이상하냐면 저희 KBS 다닐 때 새벽에 누구죠? 전두환 대통령 동생? 정경환. 그분이 나타났는데 그냥 뭐 경비 아저씨들이 전부 다 대통령 나타났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거기도 그렇게 많이 안 젊었는데. 네? 자주 안 보면. 새벽에 자다 깨서 보면 자주 안 보면. 아니, 서 변호사님. 이거 좀 하나 80억을 횡령을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여직원이? 제가 알기로요. 좀 상식이 어긋나잖아요. 제가 취재반보로는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요. 그 당시에 이게 횡령의 책임을 지고 김성우 사장, 그다음에 권성호 전무이사, 그다음에 최동영 팀장은 좀 늦게 사직했지만 이런 분들도 이게 다 횡령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요. 회사에서 이미 나갔어요? 다만 이게 여직원은 단순 심부름 했기 때문에 보직을 바꿔서 이게 계속 지금도 근무시키는 거고. 근데 왜 그때 80억을 문제를 삼았냐면 그 80억이 이게 투자를 통해서 이게 120억을 회사에 그대로 반납했잖아요. 특검이 발견해서. 이게 그렇죠. 10원 하나 MB 쪽으로 건너온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MB 쪽으로 이게 80억이 만약에 돈이 많이 건너왔다면 그럼 이게 MB가 횡령의 공범이 되겠죠. 아니 그리고 김성우 사장이나 그 사람들 주머니로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데 문제는 이게 회사로 들어갔지. 그분들이 아마 횡령의 의도로 아마 이게 비자금을 만들어서 횡령의 의도로 관리했기 때문에 횡령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여직원만 자꾸 이게 횡령을 혼자 한 것처럼 그게 아니고 정말 이게 사장부터 다 책임지고 지금 사퇴했다는 거. 그걸 이게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짐에 그때 다수 수사하고요. 지금 다수 수사가 뭐가 다르냐. 저는 이게 세 가지가 다르다 봐요. 그때는 이게 내부 고발자가 없었잖아요. 지금 이게 최동영 경리팀장. 이분이 이게 핵심 아닙니까? 또는 이게 운전기사 이상은 씨 모신 분. 이런 이게 또는 청와대 여러 가지 문건들. 이런 게 내부 고발자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는 거. 이게 상당히 MB한테 어떻게 보면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게 그때 수사하고 지금 차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권력 교체가 돼가지고 검찰의 수사 의지가 달라요.
그때는 아주 이게 쉽게 왜 MB가 대통령이 되니까 수사가 되지만 지금 이게 정권 교체가 돼가 적폐수사가 되니까 검찰이 특수팀을 만들어서 핵의사까지 동원해서 총력 기울여 조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다른 게 공소시효 문제. 그때는 공소시효가 전부 다 남아있죠. 근데 지금은요. 공소시효가 이게 그 10년인데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이게 법적으로 설명하면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이게 법이 공소시효가 한번 바뀐 것도 있고요. 또 이게 공범자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대통령은 또 특권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지금 이것만 검토하는데 검찰이 엄청 고민했어요. 이런 게 결정적인 세 가지 차이가 그때하고 다른 데 있다 이게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 복잡한 얘기고 MB가 그러면 좀 떨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 그 80억 횡령 부분은 뭐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뭐 범죄자들 횡령이 맞으니까. 다만 이게 다스가 누구 건지는 자꾸 문건들이 노니까 그 부분은 이게 좀 신경 쓰지 않나 이래 보입니다. 제가 좀 이어서 좀 말씀드릴까요? 앞서 우리 송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MB가 무슨 다스에 갔다 해외 방문해서 난리가 벌어졌다 뭐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스가 누구 거냐를 밝히는데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고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아주 분석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 80억조차도 회사로 다 돌아왔거든요. 불려가지고. 불려서 120억 대가 그래서 돌아왔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소유권을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못 미칠 것이고요.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2001년도에 BBK에 그 다스가 190억을 출자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실제로 다스의 순자산이 127억 원이었었어요. 그래서 다스의 그 당시에 자산을 가지고는 출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디선가 돈이 나타나가지고 190억을 출자했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걸 다 돌려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라는 것들을 규명할 수 있으면 아마 이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밝힐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그 2007년 대선 때에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 당시 민주당도 그렇고 그 돈의 출처가 도곡동 땅이다. 도곡동 땅을 매각한 돈에서 나온 돈을 출자한 것이다. 이렇게 논란이 같은 슬슬 거죠. 또 머리 아파지네요. 또 이렇게. 또 등장하는 땅도 많고 인물도 많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간단해요. 아까 저 서 변호사 얘기하실 때 80억을 횡령했는데 그때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래 횡령을 하려고 그랬구나. 이것까지 들통이 났고 그랬다가 차명계좌로 전부 다 돈이 들어있다 나중에 120억 돼 갖고 돈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회사로. 그러니까 횡령이 아니다 또 이거예요. 횡령은 법적으로 횡령은 맞죠. 이미 이게 횡령 의사는요. 이미 차명계좌로 빼돌렸을 때 횡령은 기소가 된 거고요. 나중에 특검이 발견하니까 처벌을 면하게해서 다시 이은 거죠 회사에. 아 그러면은 난 또 듣도 보도 못한 일이네. 그럼 횡령하려고 돈 들고 튀었다가 걸리면 다를 갚으면은 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법도 있어요? 죄는 되는데. 죄는 되는데 왜 안 잡아놨어요 특검에서? 아마 이게 변제가 됐기 때문에 회사에서 고발을 안 하고 좀 형사처벌은 선처가 된 법리적으로는 이게 횡령이 맞죠 그것도. 근데 이제 이거 다 반납했고 회사에서 고발 안 했기 때문에 좀 선처가 된 게 아닌가. 특검은 또 그게 자기 맡은 분야가 아니거든요. 아 저분만 변호사가 아닌데 왜 자꾸 서 변호사만 곤란하게 내가 현 변호사가 얘기했어. 그거는 저는 배워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게요. 왜냐하면 이건 횡령하려다가 갚으면 아니 횡령 이미 한 겁니다. 이제 돈을 이제 빼돌리는 순간 횡령이 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특검이 조사를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횡령죄로 분명히 기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횡령은 회사에 고발이 없어도 기소를 해야 되는 죄거든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언급을 안 한 거예요. 언급 안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스가 누구 거냐 얘기가 나오니까 변명하기를 그때 당시에는 아무 발표를 안 했어요. 이번 변명하기를 그건 직원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거다. 그래서 그래 보니까 이 사람만 괜히 또. 그러니까 이 직원 다 잘리고 지금 이 여직원만 남은 거 아닙니까? 이 여직원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이게 만약에 자르게 되면 나가서 이제 폭탄 선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케어를 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이게 오해인 게요. 특검은요 아무거나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박영수 특검도 법에 몇 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그때 정호영 특검은 다스의 소유자가 누구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는 특검이고 개인의 어떤 직원의 횡령 여부는 특검법에 범죄 수사의 범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검찰의 특검 과정에서 인지한 사실도 검찰에 이첩을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첩해야죠. 그 특검의 횡령 자료는 다 검찰이 이첩하고 넣었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이첩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생략된 거죠. 자료만 그냥 넘긴 거고 그냥 수사 기록만 가져가라 한 거고. 기소 독점을 검찰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하자고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검찰의 캐비넷만 저는 열면 될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공화국 뜻대로 된다 그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때 그렇게 판단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 만들어야 됩니다. 예, 공수처를 하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분명히 주인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서류상 주인은 아니잖아요. 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저희 뭐 이렇게 이게 지금 정치권이나 국민이나 언론이나 이게 나라의 힘을 어디 헛군데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다스가 누군 거면 어떻습니까? 비자 의무를 조성했다. 그러면 형법에 같이 앉아있긴 한데 허위원은 아니 산중에 가서 만나는 분 같아 얘기하시는데 말씀하시죠. 네, 거의 뭐. 형법에 의해서 그거는 처벌하면 됩니다. 그걸 새삼스레 온 국민이, 온 언론이, 온 정치권이 이렇게 떠들 일이냐. 아까 우리 정 의원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실제 문제는 이게 수사를 하는 과정에 권력의 눈치를 본 검찰이 문제입니다.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기한테 어떤 칼날이 들어오는 거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회피를 했다. 이러면 이거는 우리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키면서 따져야 될 일이지만 어떻게 왜 초점을 MB인데만 자꾸 주는 거는 저는 그냥 특정인을 망신 주기, 뭐 단순히 어떤 좀 나가서 정치 보복하는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지 정말 우리가 국가를 바로 인도한다면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을 만드는 때 어떤 중요한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방향을 바꿔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검찰 보복을 하세요? 정치 보복으로. 슬그머니 검찰한테 다 빼넘기네 또. 차 교수 보시기엔 어때요? 제가 이렇게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속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산에 오래 계시고. 아무런 처벌받지 않고 다스에 계속 다닌다면 이게 정상적 회사냐. 이렇게 답을 썼는데요. 답을 바꾸겠습니다. 이게 나라냐로 바꾸겠습니다. 네, 사실 이 정상적? 지금 네. 그 특검에서 뭐 80억 그 횡령 사실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검찰에 이첩은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진짜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고 은근슬쩍 떠미는 것이죠. 예, 그리고 당시 또 검찰도 눈 감았던 게 사실이고요. 이것이 진짜 지난번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모든 국민들이 이야기했대. 이게 나라냐라는 그런 탄식과 이 뭐가 다릅니까? 다른 수가 없는 것이고 앞서 우리 허 의원님께서 다스가 누구 거면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다스가 당시 이명박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거였다고 한다면 과연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수 있었을까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국민의 투표권을 어떻게 보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린 거 어떻게 보면 민주정치의 이 정상적인 절차를 왜곡시킨 하나 중요한 하나의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는 또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 이 BBK 관련해서 사실 또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BBK 관련해서 투자했던 그 투자자들이 얼마나 또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그 사람들이 심정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죠. 그게 나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 뭐 한번 또 한 말씀. 아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그건 당연히 보상을 하고 그거는 일반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형법에 의해서 아니면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그걸 처벌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치권이나 우리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공정하게 그러니까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는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아니냐. 그런 형사적인 처벌은 검찰이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 권력의 사유화가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지금 다스가 누구 거냐는 그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했는데 국민의당에게 2018년은 살아나는 운일까요? 아닐까요? 들여다보겠습니다. 통합 찬성파랑 반대파 새 머리가 새 벽두부터 강력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만약에 합의 이혼을 한다면 각각의 예상 의석수, 양측의 예상 의석수를 잠깐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까지의 변수는 무엇인지 이걸 같이 좀 한 번에 설명을 쭉 해주세요.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새 벽두 통합에 속도전을 내고 있는 안철수, 반대파는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가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혼연일체로 통합을 진행해야 지방선거 승리한다.
비아냥거림 받아도 역사가 평가하는 날이 올 것이다. 통합을 잘 마무리해 지방선거에서 1당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통합 욕심내지 말고 원칙 기준을 지키자. 그리고 전국 돌며 반대운동. 지금 제가 잘못 썼네요. 네, 박지원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동영 의원 통합 반대파들이 전국 돌며 반대운동하고 필리버스터 반대 토론 검토하고 전대 저지 투쟁하고 있고 통합 박정희 망령 되살리는 보수 대야합이다. 현행 규정 전대 성립이 안 된다. 그리고 밀어붙이기식 통합 추진은 중단하라. 한편 손학규 고문은 국민 바른 시너지 가능성이 충분하다. 당 분열은 안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합당되면 손학규, 하태경이 주도하지 않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합리적인 개혁 세력의 힘을 모아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통합 절차가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제 통합의 남은 절차인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 여기 계신 당직자 여러분들께서 중심 잡고 역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법원의 판단도 수용하지 못하겠다. 당원 투표도 수용하지 못하겠다.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통상적인 사회규범에 어긋나고 정상적인 정치에 반하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당원과 지지자들로부터 결코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젊은 사람들 유행하는 용어 아시죠?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처음 시작했다고 하는데 가자보다 더 강한 말이 가자. 제가 국민의당 하면 가자 해주십시오. 자, 국민의당 가자. 마지막 고비가 전당대회에서 그렇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전당대회 의장이 통합 반대파에 속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상돈 의원 전당대회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의 요건을 갖춘 3분의 1 투표가 되지 않으면 예. 전당대회를 선언하지 않겠다. 개회선언 난 끝까지 안 하겠다. 이 입장이신 거예요, 이상돈 의장. 국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개선을 하지 않으면 국회가 안 돼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한다고 하면은 안철수 대표는 제2의 용팔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철수 당대표 재신임 전당원 투표 결과 재신임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많이 하지 마! 많이! 야! 많이 하지 마! 많이야! 많이 쳐봐! 쳐봐! 안철수가 돈이 그리 많냐? 우리 하지 마! 야! 안철수 돈 많네! 75% 정도의 찬성을 두고 더 이상 논란을 벌이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통합의 길로 전진하겠습니다. 전당원 투표가 끝내 실패로 끝났다. 최종 투표율은 23%에 그쳤다. 77% 이상의 당원들이 사실상 반대하는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정의남 소장님 먼저 얘기하실까요? 예. 아무래도 국민의당. 그 전당원 투표 결과 74.6%의 득표를 재신임의 어떤 확고한 어떤 의지로 확인하고 전당대회로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통합, 이른바 당권파죠. 당권파가 통합을 지금 찬성하고 있는데 아마 당장 내일부터 통합 추진 협의체 구성, 그다음에 결국은 설 이전, 2월 15일 이전, 2월 초에서 2월 중순 이전에 어떤 신설 합당 방식으로 통합 신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로드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게 만에 지금 질문의 의도가 합의 이혼했을 경우, 이른바 합의 이혼이라는 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새정치답게 그래 남을 사람 남고 통합에 찬성하는 사람 반 사람 가시고 이렇게 한번 했을 경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통합 반대파가 더 많습니다. 비례대표 의원도 알아서 가실 수 있도록 해주고. 제가 누구누구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확신범이 4분이 계십니다. 자, 그러나 이분들이 어떤
행보를 취할지는 확신범이라는 말은 좀 잘 안 어울리는데. 안 어울렸다. 보다 어떤 당을 지켜야 한다라고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 이렇게. 그런 분이 네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알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대까지의 과정에서 이른바 통합의 비전, 이른바 통합신당의 비전, 이른바 노선, 컨텐츠, 뭔가 지역과 이념을 뛰어넘는 제3의 길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 이 과정에서 그 숫자는 얼마든지 변화의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정원 교수는요? 저는 이 통합 찬성파 입장에서는 아마 더 셈의 정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당 의석이 39석인가요? 네, 39석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바른정당하고 합쳐더라도 40석 이상은 가면 성공했다고 생각할 것 같고요. 통합을 반대하는 세력이 만약에 떨어져 나갔을 경우에는 최소한 교섭단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그래야만 독자적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시간이 바빠서 좀 쳐들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현근택 부대변인 남의 당이니까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히. 왜냐면 가장 관건이 합의의원이 되는지 여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중요한 게 전당대회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지금 이상돈 의장이 비례대표입니다. 본인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합의원을 시켜달라. 그리고 전당대회를 해서 결국은 제 생각에는 20대 19 정도로 나뉘지 않겠냐. 20은 어쨌든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되고요. 양쪽 거 아니에요? 저기 바른정당 들어가면은 저기도 기본 전제가 이제 합의원이 전제인데 합의원의 그 관건은 이상돈 의장이 지고 있습니다. 이상돈 의장이 전당대회를 하면서 어쨌든 그러니까 원만하게 합의원하는 서로 합의원이 된다 그러면 20대 19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 오늘 오른쪽 세 분하고 완전히 견해가 틀린데요. 저는 그 통합 반대하시는 분들 교섭단체 구성 못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당에서 의원 꿔주는 건데 안 꿔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 찬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의석수가 의원들 갈 수 있게 이렇게 합의원 안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합의원을 해줘도 제가 보기엔 교섭단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 찬성 측에서는 의석수보다는 사실은 지금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 김세현 의원이라든지 남경필 경기지사라든지 원희룡 제주지사를 어떻게 합류시키느냐가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허 의원님. 통합 반대파의 큰 이유가 보수 대연합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유승민 대표가 한마디 더 하면 숫자가 또 바뀔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DJ의 햇빛 정책을 반대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숫자는 또 변화가 있지만 결국 3, 4등이 합쳐도 3등은 여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서정욱 변호사는? 저는 이게 예상외로 이탈자가 적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3대 변수가 있는데 비례를 제명 안 시켜주면 못 가잖아요. 비례를 제명 안 하면 그게 변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다음에 바른당 이탈의 변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국민 지지율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통합하면요.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정치인이 지지율 높은 당을 왜 떠납니까? 제가 보기에 거의 저는 한 30몇 명 그대로 통합당에 있고 한 10몇 명 정도 많아봤자 정태근 의원처럼 저는 이게 이탈자는 그렇게 소수가 될 거다. 알겠습니다. 자, 2018년 청와대 신년 인사회가 있었습니다. 야당은 불참했는데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야삼당 대표들이 그저 신년 인사회 좀 합시다 하는데 또 안 가셨네요. 그래서 과연 올해 청와대 여당 야당 관계가 어떨 걸로 보세요? 좀 원만했으면 좋겠는데 자 나라답게 정의롭게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소망은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이다. 공정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뜻을 계속 받들 것이다. 우리는 강한 중견국 주체적이고 당당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가 중요하다. 여야, 국회, 정부, 대화 더욱 긴밀히 하자. 지진 극복, 포항 고교생 등 일반 국민을 포함해서 각계각층의 인사를 특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 요청에 문 대통령 내외가 또 할 수 있어 이렇게 합창을 또 같이 해주셨네요. 홍준표 대표는 불참. 아직 신년 인사회 참석은 좀. 안철수 대표 불참. 지금 당내 소통에 힘쓸 때예요. 유승민 대표 불참. 의도적 패싱은 아니다. 밥 말고 대화를 좀 하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또 노래도 함께 해주실 겁니다. 네, 무대 위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피아니스트고 가수가 아닌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피아노 반주와 노래로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영부인님께서 성악가이신 거 다 아시죠? 네, 제가 노래를 부르게 돼서 굉장히 쑥스럽고 부끄럽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최선을 다한 우리 모두를 위해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한 단어 10초 정도 정진남 소장부터. 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야당 지도자들이 신년사에 불참했는데요. 예. 저는 관례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좀 국민을 보고 결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결국은 지지의 근거가 결국 국민이거든요. 네, 그렇죠. 어떤 관점에서 국민들이 바라볼 것인지 예. 뭔가 2018년을 뭐 어떻게 보면 국민적 통합 시대로 간다면 여야가 따라 있을 수 없다. 뭐 그런 관점에서 판단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네, 저도 뭐 지방선거를 앞둔 각 세우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그리고 각 단체 한 240명 정도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당 대표만 부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오브댐이 되게 싫다. 그러니까 우리만 뭐 혼자 불러달라든지 이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지방선거 전과 후가 앞으로 아마 여야 관계 상당히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그럴 거예요. 누가 이기든 네, 지든 간에 아마 지방선거가 분수령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저는 이게 지방선거 관계없이요. 청와대 여당은 일심동체처럼 지금처럼 찰떡궁합이고요. 그다음에 여야 관계는 극한 대립으로 홍준표 체제가 유지될 때까지는 극한 대립 갈 것 같아요. 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보면은 두 국민을 한 국민으로 지향하는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야당 대표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일정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만나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따로 밥상 차려드려라.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사실은 청와대 신년 인사회 때 안 갔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걸 따라하는데 지금 10년째 미국에서 존경받는 남성 1위로 지금 선정된 오바마 대통령의 올해 메시지가 뭐냐면요. 나부터 변화하는 것을 노력해서 세계를 변화시키자. 그래서 우리 정치권 모두가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먼저 지는 정치 좀 하셨으면 어떨까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국민들은 다 하셨죠? 국민들은 정치권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실 것으로 압니다. 새해 정치 전망 해드리겠습니다. 자, 2018년 정치권 뒤흔들 이슈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씩 꼽아주십시오. 적폐 수사, 개헌, 지방선거 등이 있지요. 25년 구형 벌금 1185억의 최순실은 옥사하라는 얘기냐 하고 비명을 질렀는데 1월 26일 선고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모든 건 다 정치보복이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2월 중에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자 6월 개헌은 곧 국민개헌이다. 한국당은 지방선거 곁다리 개헌은 불가 올해 말까지 개헌하자. 민주당 지지율 봐라 승리 확신 지방선거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좌파 정권 심판하자. 이 두 분은 통합하면 문제없다. 김정은 아직 방심하지 마. 중국 사드 해빙 안심하지 마. 일본 위안부 제압이 1mm도 안 해.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각 언론사가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개헌에 압도적인 지지와 찬성을 보내고 계시고 개헌 투표 시기에 대해서도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2018년이 개헌의 적기이며 올해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동시 투표를 하는 것이 적기 중에 적기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만든 헌법개정 공고 초안을 보면 충격을 넘어 머리에 징을 맞은 느낌이 듭니다. 이 정권이 왜 이토록 국민개헌을 걷어차고
졸속 개헌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그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분권 개헌이라는 가면을 쓰고 뒤로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의도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자, 2018년을 뒤흔들 정치 이슈. 허명한 의원은 뭘 꼽으셨나요? 뭐 저는 개헌이나 뭐 지방선거 이야기 다 하시는 것 같아서 노동개혁을 하나 꼽았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데 가장 강력한 지원 세력이 민노총이었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노동개혁을 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정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이 최고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것을 위해서 강성 귀족 노조를 여하히 설득을 하고 제조업 중심의 노조를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시키는데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정말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죠. 그건 뭐 여야 없이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해야죠.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일자리 문제를 여전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제 일자리 정부라고 얘기를 했고 취임하자마자 2주일 만에 이제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6개월 동안 사실은 일자리 점검회의를 못했어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10월 달에 8.6%, 11월 달에 9.2%여가지고 지금 18년 만에 최고치로 지금 청년 실업률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정책을 쓰는 걸 보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도록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올해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 일자리 문제가 제가 보기엔 최대의 이슈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이 문제가 잘 풀리게 관리해야 된다. 그럼 저 민주당의 현근택 대표. 네네. 저는 뭐 세 가지 남북 관계와 지방선거 개헌을 얘기하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은 지방선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권 초반에 이루어지지만 어쨌든 중간 평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아니면 야당이든 올인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국민당과 바른당이 합당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지방선거입니다. 지지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어떻게든 생존을 모색해야 되는 관계고요. 그다음에 개헌 문제가 지금 6월에 개헌한다는 거는 지방선거가 개헌한다는 건 모든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12월로 넘기는 거는 또 이게 여기 또 지방선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폐 수사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계속 뭐 빨리 끝내라 아니면 뭐 정치 보복이다 이것도 사실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거거든요. 결국은 아마 모든 문제들은 지방선거 전후로 아마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남 소장님. 2017년이 그동안 과거 보수 정권 9년 동안 헌법이 안 지켜지던 나라에서 헌법이 지켜진 나라로 바꾼 거였거든요. 자, 2018년 30년 만에 대통령이 개헌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모든 당의 후보들이 공약했습니다. 개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30년 전 개헌의 적기라는 것을 감안하고 정치권이 정략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개헌에 나서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정원 변호사님. 저도 이게 올해뿐 아니라 임기 내내 가장 중요한 게 개헌으로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헌법이라는 거는 항상 잉크로서 문서가 아니고 피로서 역사기 때문에 저는 개헌이 꼭 필요하고 올해의 변수는 시기와 내용. 시기는 지방선거 동시냐 후냐. 이게 내용은 권력구조나 선거구제. 이게 중요한 걸 보입니다. 어디 정당 소속이에요? 서 변호사님? 저는 이게 옛날에는 정당 소속인데 지금 아닙니다. 정치적. 차정 교수님. 예, 아무래도 우리의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는 그 북핵과 또 남북 문제가 저는 그 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게 잘 풀리든 못 풀리든 뭐 또 지금 두 번째는 아마 개헌 앞으로 우리 이 정치권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물론 나라의 미래도 달려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다달이 이슈가 터져 나올 수도 있어요. 하도 변수가 많아서. 그리고 개헌 문제도 그렇고 새해 2018년의 정치는 그야말로 오직 국민을 위한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른 정치를 여야할 것 없이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마칩니다. 6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주아 앵커의 MBN 뉴스 8로 이어드리겠습니다.